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 둘. 죄송합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아주 멀었구만. 이래갖고 내가 맘 놓고 어디 휴가라도 가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밤샘 당직하고 왔어요. 얼굴이 좀 더 똑같은데? 똑같아? 제가 원래 그 기자들이 밤샘 근무를 합니다.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김기화가 갑자기 국제뉴스 뭐 이런 오미크론 뭐 영국의 확산 뭐 이런 거 쓰는 얼굴 보니까 당직하다 충분히 잔 것 같은데? 푹 자고 왔는데? 아니 내가 당직 때문에 미리 좀 자고 갔더니 잠이 안 와가지고 진짜 꼬박 샜어요. 꼬박. 아 지금 뭐 할만해요? 괜찮아요? 네, 그럼 텐션 올라왔어요? 책과 함께라면 책과 함께라면 잠 모자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말에 현기영 선생 단편선을 하나 들고 제주도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 왜 간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냥 책 읽으러. 어. 근데 그 현기영 선생의 못 읽은 단편들 갖고 갔는데 이제 단편집이잖아요. 4.3 얘기군. 다음 소설. 아니네. 근데 회상 4.3 회상이네. 아니. 4.3이네. 그래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특히 우리 겨울에 막 바람 쐬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바람에 얼굴을 쏘였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 그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 딱 겨울 되니까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실 것 참 같아요. 쉬우면서도 너무 감각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참 주옥 같은 문장들을 읽다가 왔어요. 그 왜 간 거예요, 근데 진짜? 뭐 하고 보내셨습니까? 저는 뭐 책 읽었죠. 지난 방송부터 한번 리뷰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잘 안 되겠구만 이거. 그 전이 있네. 자, 여러분 그 지난주에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뭐 굿즈를 주니 뭐 책을 막 컵을 주니 뭐 신청을 하라 어쩌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대들기가 뭐예요? 그 있어요.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고 아주 좀 거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아니 뭐 우리 구독자 겹쳐요?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래서 아마 이 얘기가 아마 되게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만 굿즈를 주긴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굿즈가 뭐냐면 그 스탠컵이에요. 네. 스탠컵. 이제 스탠컵 텀블러. 텀블러 아니죠. 컵이지 그냥 건. 텀블러지. 그 갖고 가서 그 스타벅스 가서 뚜껑이 거기다 없어요. 받아올 수 있잖아. 뚜껑 없어요? 뚜껑 없어. 뚜껑이 없어요? 뭔지 모르네.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네. 뚜껑이 없어. 뚜껑 좀 만들어줘요. 이게 이뻐. 근데 그걸 저희가 70개를 이제 만들었는데 몇 명이 요청했을까요? 70개? 100명? 요청하시는 분이 지금 800명이 넘었어요. 더 주문해야겠네요. 너무 죄송해. 여러분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800분 다 받을 수 있도록 800개를 주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든 좀 돈도 벌고 어떻게든 저도 알바도 뛰고 좀 시간의 수당도 좀 잘 모았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건 없나요? 그게 이거야. 좀 더 써봐. 근데 책 읽어주는 기자들은 여러분 보는 사람이 얼마 안 돼. 아시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이 얼마 안 돼. 겹친다며 아까. 겹치는데 책 읽어주는 기자들만 보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 읽어주는 대리기는 뭐 만 명, 몇만 명씩 보잖아요. 이건 몇천 명밖에 안 보니까 여러분 책 읽어주는 기자들 굿즈도 만들었어요. 이거는 어디 가서 대들기 그런 거 보는 사람들한테 소문내지 마시고 그거 분명 잘 겹친다. 여러분만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복수 지원 안 됩니까? 근데 복수 지원이 안 돼. 오케이? 복수 지원 한지 아니지 우리가 할 수. 뭐냐면 둘 다 신청했다. 그러면 책 읽기 위주로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어나운스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나는 대들기 걸 갖고 싶다. 그럼 신청하지 마세요. 왜냐? 신청을 하면은 안 뽑아. 대들기 이미 신청한 분은. 그럼 뭐 이렇게 대조 작업을 거치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엑셀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난 책 읽기 컵을 갖고 싶다. 그럼 여기에 쓰시면은 책 읽기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책 읽기 컵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대들기를 받고 싶다. 그러면 쓰지 마세요. 오케이? 만약에 쓴다. 그럼 여러분은 책 읽기 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책 읽기 몇 개 줘요? 책 읽기는 30개. 그래도 뭐 생각보다 많이.
여러분 대들기 컵이 왜 70개냐? 기왕 시킬 100개 시키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왜 70개인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돈이 그거밖에 없어. 가지고 책 읽기 컵 이쁘지 않습니까? 책 읽기 컵이 책 읽으면서 책 읽으면서 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 딱 30분 드립니다. 그 밑에 내용에다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거기다가 기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들기는 직접 갖다 드린다면서요? 대리기는 5분만. 그럼 이건 또 그런 이벤트 없어요? 없어. 없어 이건? 할래요? 둘이 해? 아니요. 둘이 해? 뭐 하든가. 들어와. 그러면 야 둘이 또 따로 가서 드리는 걸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그 옆에 그 체크를 해주세요. 나 가서 받겠다. 와서 줘도 된다. 이건 어느 지역 갈? 이것도 경북으로 갈까? 아니 이제 그건 지역을- 또 추첨을 해야죠. 지역을 또 추첨해야 할 거 아니야. 경북은 가면 안 되지. 그렇지 경북 갔으니까 아무튼 지역은 제가 또 공정하게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대들기에서 가기로 한 지역 빼고 추첨. 빼고 경북 말고 이제 이게 경남 나온다 이제. 우리 경남은 안 가나? 그러니까 너무 비싼 동네 가니까. 자 아무튼 신청해 주세요. 해요. 지난화는 로기환을 만났다. 여자습니까? 댓글 한번 먼저 볼게요. 아랑님이 이분은 아랑전설을 좋아하는 분인가? 줄거리 소개 듣는데 영화 리스본행 야간열차가 생각나네요. 오래전에 봤던 영화라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느낌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영화 압니까? 봤어요. 네. 오 진짜요? 네. 아 이거 뭐 유명한 영화. 네. 책이 원래 원작이고 오. 재미없어요. 감사합니다. 분위기 비슷합니까? 아유 다르죠. 여기는 이렇게 처절하게 고생하는 사람은 안 나와요. 아랑님이 민망하지 않게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유럽의 서사 막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뭐 헤매고 사랑 얘기 나오고 뭐 그런 점에서는 비슷할 수 있는데 리스본행 야간열차가 훨씬 더 판타스틱하죠. 내용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좋아할 만한 뭐 남녀간의 또 레지스탕스 얘기 나오고 뭐 레지스탕스 얘기야. 그렇습니다. 다음 나정님이 어려운 자만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 동병상련. 그러네요.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한 시절을 보내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시절을 보내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질책하고 비웃는 대신에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부족한 존재였고 사고치는 존재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고치고 어리석은 행동하는 것을 이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만 하고 그리고 질책하고 비웃는 건 진짜 좀 오히려 그런 거를 그런 실수를 안 해보고 도전이나 이런 걸 안 해본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인생 모토시잖아요. 뭐가요? 새로운 경험은 무조건 해본다. 그렇죠. 내가 얘기했나? 아무튼 여러 번 얘기하시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누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런 노력이나 이런 도전 또 어리석은 실수 이런 걸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댓글 좀 읽어주시죠. 베이우스님이 기자님들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부분 모두 저도 좋았고 특히 정현욱 기자님의 분석과 감상에 100%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역할극에서 저의 감정선도 좋았어요. 왜 웃고 계세요, 감독님? 연기에 점점 진심이 되어 가시는 듯. 저는 그 풍경 소리 때 연기를 내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오 쉣! 누구야? 막 에필로그 이후를 웃으며 상상할 수 있는 결말과 결말이 주는 메시지도 좋았지만 정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눈물 나는 부분도 많았어요. 저는 베를린 공항 장면에서 처음 눈물이 났는데 브로커에게도 로기안과 비슷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우리가 이 얘기 안 했네요. 그러네. 브로커 얘기를 안 했네. 조혜진 작가님 처음 읽어봤는데 작가님 다른 책도 궁금해지네요.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브로커도 있었죠. 근데 이 브로커랑 헤어질 때는 저는 좀 거꾸로 로기안이 영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브로커가 가라는 데를 어떻게 찾아가지? 왜냐면 우리가 유럽 여행 갈 때 공항에서 도심 가는 것도 사실 이게 난관이잖아요. 근데 그거까지 브로커가 해주려면 돈을 더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됐어. 그래서 좀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비슷한 사연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네. 왜냐하면 브로커도 원래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따뜻하면 브로커 못하죠. 그래서 따뜻한 브로커 못하죠. 저도 브로커를 해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좀 보통 브로커는 아니었다. 사연이 있다 이런 생각. 갑자기 막 잘해주잖아. 근데 그것도 뭔가 이제
본인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러디트 무브. 러다이트지. 러다- 진짜 무식해서 진짜. 러다이트 운동. 러다이트 똥소. 러다이트 운동. 때려 부시는 이런 영상에 절대 끌리거나 현혹되지 않는 스타일인데 우리 영상 우리 영상. 세상에 이런 메마른 내가 바로 인터넷 주문을 해버렸다. 마지막 작가님의 소설에 대한 생각과 설명을 밝히는 순간 결제 버튼을 눌렀다. 기대된다. 걱정된다. 나도 공감 잘할 수 있을까? 고맙다는 인사는 책 다 읽고 다시 쓰련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결제 버튼을 눌러버리셨대요. 결국 책을 사게 만드는 현어우님이 오늘은 책을 읽은 듯한 기분입니다. 당분간 마음 편히 책 안 읽을 수 있겠네. 하지만 우리는 매주 새로운 책을 보내드린다는 거. 안심.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방송 보시고 마음 편히 책을 안 읽을지 궁금해 책을 사게 될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본인 읽어보시죠 그러면. EK님이 제가 요거 최초 공개 때 제주도 가는 비행기여서 말씀을 잠깐 드렸거든요. 아 그랬군요. 남편이 제주 외딴 곳에서 작은 선술집을 하고 있어요. 떨어져 사시나? 기회가 허락된다면 겨울밤 따뜻하게 되어진 정종 한잔하며 책 읽기 녹화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제주로 초대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왜요? 왜? 정종 한잔 하면서 좋긴 좋겠다. 라이브 하자 라이브 차라리. 근데 술집에서는 저녁으로 라이브를 하는 게 나아. 제주 어디쯤인지 좀 궁금하네요. 어디든 뭐.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 그냥 오라고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라고 말씀 안 하신 거고. 언제 한번 보자. 밥이나 한번 먹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자. 까만머리님이 이 책 읽지도 않았는데 고생해서 할 때 눈물이 왈칵 나오네요. 우리가 뭐 되게 빌드업을 되게 잘했나 봐. 우리 연기 안 읽었는데 우리 연기 쪽도 괜찮은가 봐. 장편이 이게 방송이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거리 많아. 이게 좀 읽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자, 그렇습니다. 정세영 작가님 엄청 팬인데 다음 주 너무 기대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지난화는 보니까 반응이 다들 되게 재밌었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우리 다룬 로기환 소설 참 좋았죠. 좀 여러분한테 꼭 추천드렸었는데 뭐 우리가 방송도 각자의 느낌들이 워낙 좋아서 제가 봤는데 재밌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혼자 술 마시면서 봤거든요. 아 진짜?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1배속으로 봤어요? 1.5배속으로 봤어요? 저는 항상 1배속으로 가요. 그렇구나. 근데 굉장히 다시 봐도 그 책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좋더라고. 그런 메시지가 오랜만에 참 그런 책이 의외로 드물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천드려요. 그렇습니다. 로기환을 만나다. 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다룰 소설은 바로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표지가 달라. 달라요. 작년에 나온 그리고 작년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이게 제가 이게보다 앞선 판인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것도 24쇄거든요. 이거는 더 뒤에 나온 거니까. 그게 24세야? 네, 그럼 이게 더 많이 됐겠다. 그만큼 2020년에 최고의 화제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죠. 특히 이제 좀 다른 맥락에서 인용이 돼서 더 유명해졌어요 작년에. 25쇄네 25쇄. 내가 그게 24 이게 25쇄구나. 한 거 차이로 이제 표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표지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거 무슨 저는 이 표지가 무슨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딱 보고 생각이 든 게 이 시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할머니거든요. 할머니가 그 펄키 티츠 그 그림에 요 색깔 이렇게 스카프를 하고 나오거든. 스카프를 그려놓지. 근데 그게 스카프 같이 부드럽고 그런 게 아니라 단단한 보석 같은 여자였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가?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 그런가? 네. 그리고 너무 어려운데. 아니 난 보자마자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요거는 딱 봤을 때 딱 이 내용이야. 딱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게 훨씬 더 소설하고 어울리는 제목인 것 그 표지인 것 같아요. 귀엽게 잘 그렸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앞에 작가님 사인이 있는 책. 어머. 직접 받은. 아무리 내가 표지가 이쁘다 한들. 야, 저거 특별한 기회에 뵙게 되어 기쁩니다. 늘 단단하고 좋은 곳 딛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성의 있는 사인 아닙니까?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길만 걸어요. 요거는 우리 내용 얘기하기 전에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작년에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을 때 요 소설의 어떤 특정 문장이 이제 여러 집회에 인용이 됐어요. 그 문장을 쓴 피켓들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거리에 나왔어. 그래서 소설이 더 유명해졌고 그 문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렬한 비판도 받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논쟁 당사자들이 책을 안 읽으신 것 같아. 그 이제 무슨 말씀인지 차차 같이 해보시죠. 작가님은 뭐라고 하셨던가요? 작가님이 일단 이 인터뷰 시작 전부터 악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게 좀 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 그러니까 우리 인터뷰는 사실 라이브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런데도 오늘 질문을 좀 조심해서 해달라. 굉장히 자기가 이게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악플을 막 쫓아다니면서 뭐 메일을 또 많이 보내신대요. 그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대. 이거 KBS 우리 시대 소설에 얘 나온다. 진짜? 우리 이제 여기 공격 게시 뭐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좀 위축이 되고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저는 사실 당연히 이 소설을 다루면 그 논란도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물론 간접적으로 여쭤보긴 했지만 좀 답변을 그런 건 피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 그거에 대한 입장은 뭐 아예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했어요? 직접적으로 묻진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 비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일종의 소감을 물어봤는데 이제 거기 뭐 딱 그 사안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저는 뭐 그 맥락이라고 봐요.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름을 밝히고 사는 사람에게 이 지금의 인터넷 세상은 너무 무섭다. 가혹하죠. 전혀 의도하지 않은 걸로 공격을 받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막 각자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잘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유명한 소설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저는, 논쟁적인. 아주 유명해졌는데 저는 또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문구는 저도 뭐 많이 봤지만은 뭐 이게 이 소설이었는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소설인 거죠. 그러네요. 이건 진짜 우리 시대의 소설이네요. 자, 시선으로부터 네. 이 책이 왜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에 꼽힌 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장 핫한 소설이고요. 이 정세랑 작가는 사실 제일 유명한 건 보건교사 아는 형 들어보셨죠?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50 People. 피프티 피플도. 그래서 하면 아는 그냥. 나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약간 이게 웹소설 봤어요? 그럼요. 웹소설이 사실 엄청 인기잖아요. 맞아요. 지금 평론가들하고 얘기해봐도 웹소설에 대한 현상을 궁금해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러니까 웹툰은 이해가 돼. 왜냐면 만화잖아. 근데 웹소설은 어쨌든 소설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읽지? 소설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시대 아닌가? 그래서 한번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놀 수가 없더만, 기본적으로. 웹소설은 세 가지가 꼭 들어간대. 하나는 그 타임슬립, 그리고 그 빙의,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갑자기 초인적인 뭐 이런 거는 반드시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어느 날 달빛이 번쩍거려 갖고 사람들이 다 바보가 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아주 바보는 아닌데 갑자기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애가 구구단을 헷갈리고. 근데 일부 특권층이 있어. 면역 체계를 갖춘 사람들은 지식이 그대로야. 그러니까 반에서 꼴찌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제일 잘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리고 싸움 잘하는 애도 되게 이제 갑자기 힘이 없어지고 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아주 그 괴롭힘 당하던 애가 이제 걔를 거꾸로 괴롭히는 거야. 너무 재밌잖아. 그러니까 이 통쾌함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웹소설이 지금 그렇게 뭐 사람들이 이제 막 호기심을 자극해서 인기가 많은데 웹소설은 그래도 어쨌든 약간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좀 조악하죠. 그 형식이나 어떤 분량. 그리고 웹소설은 끝이 없잖아. 반응이 좋으면 계속 나오잖아. 근데 이제 웹소설과 대중소설이 있죠. 대중소설은 그래도 소설의 외피를 형식을 갖추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기본 문학의 틀을 존중하는 장르인데 이게 정세랑 작가는 약간 그 경계선에서 사람들의 어떤 대중들의 그 호기심과 재미의 충족을 시켜주는 작품들을 계속 내다가 이제 시선으로부터 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좀 진지한 얘기를 진지하게 문학으로 확 틀었구나. 근데 어쨌든 본인의 정체성도 본인은 대중작가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대중들과 소통하는 걸 가장 중요시하는 재미를 제일 추구하는.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되게 열광적으로 이만하면 열광적이라고 할 만한 호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문학계 현상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등단을 뭐 따로 하고 막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등단을 하지 않고 그 웹진에 연재를 하다가 이제 이게 점점 유명해져서 갑자기 창비에서 주는 문학상을 받고 그래서 꼭 그러니까 이건 정세란 작가한테 들었는데 소설을 준비하는 지망생들한테 대단한 시기를 받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정식 등단 절차를 안 거치고 그런 노력을 안 했는데 그들이 보기에 그냥 아까 웹소설보다는 조금 뭐 그들이 보기에 웹소설 같은 장르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쉽게 쓰는 소설로 갑자기 인정을 받았다가 갑자기 상을 받고 뭔가 이런 반응을 얻기에는 충분치 않은 소설이다 라는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아주 논쟁적인 작가라는 거죠. 그러실 수 있죠. 그러실 수 있죠. 우리 웹소설 쪽에서 광고 제의 들어왔었어. 제의가 들어왔었다고? 그래서 웹소설의 웹소설 리뷰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아 우리가 웹소설을 다뤄달라?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웹소설을 한번 보고.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튼 독서 지옥이야 지금. 이것도 많아. 가지고 그건 이제 뭐 우리 50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바쁘니 이거 끝나고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아까 말한 대로 웹소설도 진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문화가 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아니 근데 이건 웹소설이 아니에요. 아니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런 오해하시겠어. 전혀 아니에요. 시선부터는 다른 책이고. 하여튼 뭐 나중에 또 저희가 여러 개 되면은 웹소설 같은 것도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뭐 내용을 아예 모르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나같이 나는 48시간 전에 아예 몰랐죠. 그쵸. 저는 시선으로부터라고 해서 난 당연히 사이트로부터라는 건 줄 알았어요. 사람 이름인 줄 몰랐어. 사이트도 들어가겠죠. 뭐 중의적인 의미인데. 이 시선이라는 게 여기서는 사람 이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소설이든지 간에 일단 정유럽 기자한테 걸리면 뭐 대하 소설 뭐 사극 다 필요 없어요. 다 1분에 작살내 드립니다. 그러시죠. 1분 만에 어떤 내용인지 나에게 1분을 달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분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요? 자, 준비 스타트. 심시선은 여성이고요. 1세대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전쟁의 와중에 먹고 살려고 하와이로 이주했다가 하와이에서 세계적인 화가를 우연히 만나서 그 화가를 따라서 독일로 이주해서 그 화가로부터 독립해서 한국으로 와서 글로 명성을 떨쳤어요. 2번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 많아요. 아들, 딸도 많고 손녀, 손자도 많고 그다음에 2번의 결혼을 통해서 서로 피가 안 섞인 자식들도 있고 대가족이죠. 그 대가족에게 그 심시선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쿨한 페미니스트다운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록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심시선은 당연히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 제사를 거부했겠죠. 자기 내 제사 지내지 말라. 심시선이 죽은 지 10주기가 돼서 처음으로 큰딸이 야 그냥 우리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사 한번 지내보자. 엄마의 어린 시절을 보내 하와이에 가서 근데 전통적인 제사가 아니고 하와이에 체류하면서 각자가 할머니를 추억할 엄마나 할머니를 추억할 만한 무언가를 가져오기로 해요. 그래서 그 제사를 준비하는 여정이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뭐 맞습니다. 근데 워낙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네. 이게 사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인물의 압박이 있죠. 등장인물의 저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근데 작가님이 계속 왔다 갔다. 야 너 같은 새끼 내가 있을 줄 알았다. 그래서 앞에다가 가계도를 딱 그려줘요. 야 이거 보고 읽어라. 근데 이거는 가게도 없으면 못 봐. 이거 없으면 못 봐. 이거를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이런 계속 봐야 돼. 근데 이제 보면서 난 진짜 뭐랄까 너무 부족한 독자다. 왜? 300페이지 될 때까지 이러고 내가 그랬거든. 좀만 참아요. 반 지나면 이제 안 봐도 돼. 이 소설이 330페이지인데 직전까지 놓지 않았네.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 김기화라는 사람이 진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제가 기억력이 진짜 딸려요. 너무 부족해서 이럴 때 너무 불행하더라고. 그러니까 화수가 얘의 오빠의 동생 화수 결혼을 했구만 계속했어. 너무 힘들었어. 아니 뭐 저기 메모도 해놨더만. 그래도 계속 하면서 읽었어요. 어땠어요? 바로 좋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사실은 그 책 읽어주는 기자를 하면서 네. 그 최고는 저는 이제 최은미 작가의 최고?
최고. 그 최고까지요? 최고가 이제 저는 그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최고라니? 제가 당황스러운데. 근데 난 응.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로 바뀌었어. 아 그래요? 어.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 내가 고민하고 있던 점도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너무 위로를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위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위로? 사건들의 하나하나 그 디테일 놓치지 않는 그 부지런함도 너무 감탄스러웠고. 그리고 김시선이라는 나 오히려 심시선. 김시선은 저 영화 유튜브. 내가 김씨니까 우리 할머니야. 그래서 여기서 심시선 씨가 썼다는 그 책들 있잖아요. 앞에 가상의 책이겠지만 그 책을 읽어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 존재하지 않는 책을 읽어보고 싶다. 그 책을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고, 물론 짜증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내가 짜증나고 빡치는 이유가 뭘까라고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져서 되게 고마운 책이었달까? 그러니까 정세랑이 최미의 뺨을 후려쳤네. 뺨을 뭐 치셨겠어요. 근데 이제 뺨치는 소설.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이제 밀어낸. 저는 두 분이 친하시다던데. 뭔가 읽기 전과 읽고 난 후가 또 많이 달라진. 그래요? 의외네요. 저는 되게 좋았고. 기자 취향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겁을 주더라고. 막 욕하지 않을까 막. 저는 좀 딱 기본적으로 제가 제사를 되게 이제 뭐랄까 제사 무용론자거든요. 아니 뭐 이런 제사라면. 근데 이거 보면서 내가 이런 거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제가 69이 인생작이라고 늘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정말 유쾌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발칙하게 전복하면서 뭔가 멋진 대안을 내놓는 그런 작품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 작품이 저에게는 약간 좀 그런 거였어요. 가족이란 무엇이고, 관계란 무엇이고, 제사란 무엇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권위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막 내가 부족한 면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이런 거가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총천연색으로 이 하와이안 펀치 같이 상큼하게 들어있어서 전 너무 좋았어요. 하와이안 펀치 준비했는데? 아니 지금 나 이제 하와이안 피자를 얘기하려다가 지금 하와이안 펀치 준비한 거 같아요. 감독님 준비한 거 같죠? 감독님까지 제 편 안 들어주다니. 그리고 이제 보는 내내 들었던 가장 큰 감정은 저는 부럽다였어. 부럽다. 가족이?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사촌이 많고 뭐 이모 고모랑 막 이렇게 다 친하게 지내고 이런 가족이 요즘에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고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이야. 원수 아니면 다행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 소설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촌 동생, 사촌 언니 오빠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그냥 이 세계에 내가 그냥 이걸 보는 것만으로 약간 좀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피가 안 섞인 형제들끼리 형제보다 더 친하죠. 그리고 서로 이제 그런 조언도 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추억을 쌓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 각자 또 다 성격들이 다르고 그게 너무 보기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이 책에 또 많이 또 감정이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집안에도 이제 예술가분이 계시거든요. 예술가분이 계시니까 거장 한 분 계시죠? 두 분. 두 분. 한 명 무시해? 아니 근데 생전에 만나보지 않았잖아. 그치. 그분 너무 거장이니까. 근데 그 이렇게 대단한 예술가의 어떤 가족이나 유족으로 사는 거가 어떤 느낌인지 저는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족들이 이 심시선 할머니의 딸로서 사는데 겪어서 일화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엄마, 우리 외가, 또 내가 약간 겪었던 것들이 약간 겹쳐서 되게 입체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여기는 나온 일화 다 좀 내가 겪은 것 같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취향은 안 맞을 줄 알았더니. 사실 막 그런 생각 들었어요. 사실 이거를 같이 막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왜냐면 이제 이렇게 내가 체크를 많이 하고 메모를 많이 한 책이 없어요. 역대급인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재밌게 읽어. 여러분께도 꼭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테니까 내용을 좀 이렇게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심시선이라는 여성 걸출한 예술가가 있어요. 아마 연배가 이제 1940년대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 와중에 스포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가서
한국 전쟁 와중에 사서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뭔가 먹고 살기, 그러니까 그때 10대 초반 뭐 어릴 때였겠죠. 집안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하와이로 이제 그때 많이들 하와이로 이주를 했대요. 그래서 하와이로 이주를 사탕수수. 그건 이제 일제 시대 때. 하와이가 이제 한인들이 워낙 아까 일제 시대부터 많이 정착을 했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원래 독립운동 시작을 거기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와이가 한인 사회가 굉장히 공고하게 형성이 됐는데 약간 이제 분열이 돼 있어요. 거의 친 이승만, 반 이승만 이렇게. 그 얘기 잠깐 나오죠. 거기서 이제 살다가 거기서 뭐 힘들게 살죠. 막 빨래하고 뭐 노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우연히 거기 놀러 온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적인 독일 화가를 만납니다. 독일 화가가 이제 이 심시선을 데리고 독일로 가죠. 뭐 좋아했겠죠. 이 독일로 간 뭐 본인의 어떤 욕망도 있었겠지, 심시선에. 근데 이제 그 독일로 가서의 그 사제지간으로 갔는데 이제 그 화가는 사제 이상의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굉장히 그 가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육체적인 폭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자세히 묘사는 안 되는데 뭐 나중에는 뭐 그 나이프 던져줘 칼로 꽂죠. 네. 상당히 이 좀 심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아주 그 이상한 관계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뭔가 예술의 세계를 접하면서도 그 심리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이제 결국 독립을 하죠. 독립을 하면서 이제 중국계 남성과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둘이 이제 좋은 그런 사이라는 걸 이제 알고 이제 더 이제 집요하게 괴롭히죠. 집요하게 괴롭히다가 끝내는 자기를 떠난 데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배신과 어떤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 끊으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여자 앞으로 해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얼마나 욕하게 만들지를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자기가 연인에게 버림받고 죽은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코스프레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화가니까 전 세계 언론은 뭔가 이 사람의 죽음이 이 여자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약간 악녀로 근데 프레임이 재산은 다 이 여자 가졌구나. 어.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막 쌍년 막 이런 욕을 먹게 일부러 설계를 한 거죠, 자살로.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부암동에 정착을 해서 본인이 이제 어쨌든 흡수했던 그 유럽의 여러 가지 생각들, 뭐 사상들, 예술 세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으로 페미니스트로서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언행들, 7, 80년대니까 그렇게 이제 살면서 가정을 꾸립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아까 말씀드린 2번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고 자식들이 자식을 낳아서 손녀들도 많고 손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심시선이 죽은 뒤에 이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심시선의 그 유지대로 10주기 때 큰 딸이 특별하게, 그러니까 저는 시작부터 약간 요건 좀 황당한데, 야 우리 이번에 하와이 가자. 모든 가족이 그래서 하와이 가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떻게 갑자기 하와이를 가겠어요. 한 1년의 시간도 아니고 그냥 당장 하와이 가자 그래서 가요. 그래서 하와이에 체류하면서 이제 각자 제삿날까지 할머니를 추억할 만한 무언가,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체험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각자 찾아오기로.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새로운 파격적인 제사인 거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저는 이 이야기 자체가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스스로 약간 뭐랄까 통쾌하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 무용론자. 제사는 사실 그냥 이제 옛날부터 인간은 누구나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땡인데.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은 제사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 불면의 예술가라던가, 뭐 위대한 정치인이라던가. 근데 우리 같은 필부들은 이제 당연히 잊혀지기 당연하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으면 당연히 잊혀질 것이고. 근데 자식들이 나를 또 기억해줬으면 그걸 바라는 거지. 그래서 제사를 좀 나 죽은 날을 기억해달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허례허식이 이제 증가하면서 상다리가 휘어져라 차리고 그런 허례허식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많이 가져왔죠. 특히 이제 그 집안의 며느리라고 불리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여자라는 이유로 생전 이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 남편의 할아버지 제사상을 내가 막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고부 갈등이라고도 하고 뭐 시월드라고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제사로 인해서 촉발되고 그래서 심화되고 폭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제사에 대한 이 이제 거부감, 불쾌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는 페미니스트의 장례를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칠 것인가 안 지내다가 야 우리 한번 진짜 의미 있는 저 얘기되는 기자들 표현 따라서 얘기되는 제사 한번 지내보자 싶어가지고 할머니가 옛날에 살았던 하와이까지 온 식구가 가가지고 거기서 진짜 그럴싸한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죠. 한국의 대가족이 갑자기 비행기 타고 이제 하와이로 갑니다. 제사라는 행위의 어떤 의미나 뭐 충분한 여러 가지 맥락들은 있으나 김 기자 말씀대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제사의 역기능이 더 부각이 된 측면이 있고 여기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페미니스트로서의 당연히 거부감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 유지를 이제 어기고 근데 이제 이게 이 소설의 형식이 이제 독특한 것이 챕터별로 이 서사는 이제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하와이 가서 이제 각자 이 수많은 가족들이 얘는 뭐 하고 얘는 뭐 하고 한 10명 돼, 10명 돼. 누구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러 가자고 제안한 큰딸 이 집안의 어떤 명희 리더인가봐. 이게 이 집안은 다분히 모계 사회예요. 그 엄마들 여성들이 훨씬 발언권이 세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비싼 여자들이야 다 장난 아니야. 장녀가 그러니까 심시선의 첫째 딸은 이제 훌라를 배우죠. 훌라를 배워. 나는 훌라를 배우는 것이 배워서 엄마 제사상에서 내가 이거 춤 춰주는 것이 엄마에 대한 이 제사의 그 세레머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훌라가 우리가 아는 그런 하와이에 이렇게 약간 노출하는 그런 그게 아니더만. 단순한 춤이 아니라 언어도만. 아주 하와이의 전통적인 유서 깊은 하와이 언어로서 가보신 기능을 분들은 다 하는. 아십니까? 저는 하와이 한 번 가봤는데 근데 왜 몰라? 그렇게까지 그래서 몰랐어요. 오쉣 이러고 왔어. 훌라를 그냥. 순간도 못 봤어. 아 진짜? 일단 하와이는 저는 2010년에 갔는데 공항에서부터 그 이거 그러니까 신혼여행 분위기가 나요. 그냥 휴양지 같아. 어. 그래서 그 이상의 뭐 체험은 못했는데 뭐 이를테면 훌라 또 이제 여기서 제일 이 작가가 공을 들여서 묘사한 캐릭터가 우윤이라고 이제 손녀죠. 그러니까 둘째 딸의 이제 딸인데 어릴 때 굉장히 그 큰 병을 앓아서 거의 이제 죽음 문턱까지 가서 쇠약한 자신을 뭔가 극복했다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싶어서 서핑을 배워요. 그러니까 서핑은 굉장히 위험한 레포츠라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건강을 청춘을 증명한 그게 이제 제사상에 바치는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죠. 그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보면 나중에 이제 우윤이 그 누구야 지수인가? 우윤과 지수가 이제 굉장히 친한 사촌인데 이 작가가 가장 공들여 묘사한 지수 말고 뭐 근식인가 그 이렇게 같이 이제 서핑을 둘이 이제 같이 배웠는데 근식이 아니야 그 대균이야? 규림이 없어. 같이 이제 서핑 배우는데 이제 우윤이가 너무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르쳐주는 서핑 선생이 이제 나이 지긋한 서퍼야. 왜냐면 허약하고 운동을 못 하니까. 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거야. 실패를 하는데 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처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이렇게 내가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지금 이게 너무 많아. 우윤이 단호하게 서핑을 계속 배우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몸도 약한 애가. 그래서 지수가 표정 관리 잘 못했어. 아니 나도 내가 서핑을 잘 못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우윤이 나도 잘 못한다는 거 안다니까. 지수가 근데 왜 이걸 하려고 하냐는 거니까. 사촌 동생이. 예전부터 마음 먹었으니까 할 거야. 꼭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네. 처음부터 잘 탔던 규림이는 그래 규림이 맞네. 이제 다른 걸 배우겠다고 하고 너는 계속 배우겠다고 하니까 이게 제가 약간 세상을 사는 방식이 비슷하거든요. 뭔데요? 제가 기타를 지금 이제 배우는데 못 쳐. 지금 시작해서 뭐 잘 치겠어? 근데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하기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게 내가 아주 잘 칠 필요 없지만은 꾸준히 내가 이걸 놓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리기나 칠기나 마찬가지지만은 꾸준히 하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그렇죠.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해. 여러분도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계시면 듣기 웃기시겠지만은 뭐 할 때 일단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꾸준히 하고 끊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난 그래서 우윤희를 계속 응원하게 되는 거야. 나랑 내가 뭔가를 하기로 마음먹을 때의 마음가짐과 비슷해서. 근데 뒤에 우윤희가 마지막 날에 이제 이거를 타요. 그 사이에서 계속 못 타다가 좋은 파도가 왔을 때 타는데 여기서 실패해야 사실은 더 리얼리즘이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멋지게 타면 좀 판타지일 수 있잖아요. 소설로서 문학 작품으로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괜찮은 녀석이 오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앤디가 보드를 힘껏 밀어주었다. 앤디가 선생이야. 앤디의 말을 고지고 때려 빚고 힘을 낸 건 아니었다. 전부 다 빠르고 큰 파도, 흩어지지 않는 파도였고 우유는 느낄 수 있었다. 이건 탈 수 있어. 이 파도는 탈 수 있어. 보드가 흔들리지 않고 맨땅같이 느껴졌다. 우유는 쉽게 무릎을 세우고 몸을 일으켰다. 부드러운 분절 없는 동작이었다. 보드는 계속 나아갔고 우유는 그 위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쾌감을 느꼈다. 달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미끄러지는 것과도 달랐다. 보드 밑에 느껴지는 힘은 우윤이 만나보지 못한 거대한 동물의 일부 같았다. 바다의 힘, 지구의 힘, 모험과 죽음의 힘. 우유는 계속 나아갔다. 환호하며 웃으며 자부심을 느끼며 100m 올라가는지 150m 올라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보다 길게 느껴졌다. 이렇을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거품을 병에다 싹 담아가죠. 제사상에 병을 거품을 내가 와라고 썼잖아. 저는 이렇게 뭔가 너무 판타지 같은 너무 뭔가 현실적이지 않게 희망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묘사가 너무 좋으면 그렇죠. 감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납득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유는 서핑. 그래서 이제 납득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 강사가 격려를 해주냐면 이 격려가 나는 진짜 좋더라고. 왜냐면 내가 옛날에 이제 회사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나는 회사 오면 처음에 되게 막 지랄만 하잖아요. 근데 가끔 칭찬해주는 좀 비슷한 맥락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우윤의 어깨에 앤디가 잠시 두르고 기이한 격려를 해주었다. 큰 파도 체질이네. 그런 사람이 있지. 이렇게 말을 해줘. 이런 말이 이 우윤 같은 사람한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지 아마 우윤은 평생을 살면서 이 말 한마디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평생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뭘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큰 파도가 맞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할 것 같아서 뭐 이 대목에 전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느꼈고 너무너무 고마운 부분이었습니다. 우윤은 이렇게 서핑을 탈 줄 아는 걸로 그리고 거기서 나는 파도를 물에 담아가지고 엄마 제사상에 이렇게 올려요. 할머니. 야 얼마나 멋있어. 그게 제사지. 이렇게 서핑 타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이제 막내딸,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과 피가 안 섞인 두 번째 남편이 데려온 딸이죠. 경아. 그분은 이제 엄마랑 커피 취향을 공유했었어요. 이 심시선 여사가 되게 커피에 민감한데 자식들 중에 커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마지막 딸은 또 커피에 되게 예민한. 그래서 엄마랑 잘 통했어. 그래서 하와이를 뒤져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사서 제사상에 바치고 뭐 그런 식이에요. 각자가 다 뭔가를 찾아요. 왜 얘기를 하다 말아 하나씩 다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구조를 아까 말씀드리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스토리가 쭉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챕터별로 이제 캐릭터별로 나오는데 그 챕터의 앞에는 꼭 심시선의 생전 뭐 발언이라든가 글이라든가 뭐 대화 이런 게 꼭 나와요. 그러니까 심시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 이 심시선의 생전으로 이렇게 플래시백이 되는 게 항상 챕터의 앞에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삶을 살았구나 또 플러스 가족들이 회상하는 이제 심시선 제1세대 페미니스트의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들 막 할머니 참 이 양반 참 이런 게 회고담을 통해서 이게 조각이 맞춰지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제목처럼 심시선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구나 라는 거를 읽어가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제목에 시선으로부터라고 써있고 쉼표가 찍혀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시선으로부터 이거 갈라진 이거. 사람들 이야기. 경화 같은 경우 제사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저는 뭐 다 너무 좋아서 경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두 최고의 원두를 구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좀 찾지 못했는데 그런 대목이 나와요. 경화가 그림을 뭐 잘 그리나 뭘 잘해. 그랬더니 뭐 나를 닮아서 그런가 이런 말을 한다고. 시선 할머니가. 근데
경아는 시선의 딸이 아니에요. 재혼을 하면서 광섭인가 홍광섭인가 아무튼 그 남자가 데려온 딸이야. 근데 이제 그 딸을 얘기할 때 날 닮아서 그런가 그러고 어머 아니지 뭐, 내가 아니지 막 웃어. 막 그런 게 되게 쿨하게 이 그런 거를 이제 풀어내는 거에서 경아가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를 종종 계속 하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보기 좋았고 이 각자의 이 추모 방식 중에 저는 역시 먹을 게 그 화수인가요? 팬케이크 그게 팬케이크 불러서 그러니까 이제 팬케이크를 본인이 화수도 또 나름 되게 아픔이 이제 첫째 이제 손녀인데 이 3세대 중에 이제 제일 맞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염산 테러를 당했죠. 염산 테러 뭐 본인이 염산을 맞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뭐 유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이 하와이에 오게 됐는데 우연찮게 들어간 팬케이크 집에서 굉장히 그 팬케이크를 통해서 위로를 받죠. 음식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만 가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제삿날 그 팬케이크 집에 그 되게 까칠한 우리로 치면 해장국집 욕쟁이 할머니쯤 되는 분 그런 캐릭터 같은데 그분을 이제 출장을 불러서 이렇게 반죽기계 갖고 와갖고 제사상 앞에서 팬케이크를 구워서 이렇게 딱 갖다 주죠. 그리고 먹을 걸로 또 해결을 하는 게 사위가 있죠. 사위. 저는 이 도넛 태호. 알았어요? 태호 난 처음 봤어. 나는 하와이 유명한 도넛가 있나 봐요. 이 사위가 레오나즈 베이커리. 그게 이제 저기 있대요. 잠실 롯데 있대요. 아 진짜 먹어보고 싶게 해놨어. 이제 사위는 사실 장모님하고 이렇게 딸들처럼 친하진 않잖아요. 아들이나 딸처럼. 그래서 어떡하지? 이 사위가 이제 파일럿이야. 은퇴한 파일럿인데 첫째 사위죠. 어떡하지? 막 찾아 헤매다가 그 우연찮게 거기 이제 파일럿이니까 자기는 은퇴했지만 후배들 뭐 승무원이나 다른 파일럿들 만날 수 있잖아 하와이에서. 그래서 이 도나츠 한번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먹어보니까 눈이 튀어나게 맛있는 거야. 그 반드시 이게 뜨거운 도나츠여야 돼갖고 그냥 막 007처럼 제삿날 사서 막 와갖고 이거부터 먹어. 근데 그 이제 내가 몇 분 만에 올 수 있나 테스트하려고 자전거를 구해가지고 어. 계속 최단거리를 막 재면서 되게 그거를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과정이에요. 너무 좋은 과정이고 그리고 저 태호라는 사람이 약간 마음이 약간 나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 구조가 있었는데 되게 착해. 얼마나 착하냐면 이제 그 하와이에서 그 후배들 만난 거야. 근데 이제 직장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사회생활 조승우 사회생활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뒤에서 이 씨발 새끼가 이게 우리 직장생활 아니겠습니까? 사회생활이고. 그러니까 얘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실 좋아했던 건지 직장에 나왔는데 그냥 뭐 어거지로 한 건지 이거를 계속 신경 쓰는 거야 자기가. 소심한 사람이 약간. 그게 뭐냐면 어쨌든 태호는 귀한 정보에 감사를 표했고 그러니까 이게 후배들이 그걸 맛있다고 짱이라고 막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서울에서 맛있는 걸 대접하겠다고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했다.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폐가 될 그런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내가 술 한잔 살게. 고맙다. 그리고 야 술 언제 먹을래? 이러면 진짜 부담되는 거잖아. 받는 입장에서. 안 사줘도 돼. 사주지 마. 나 집에서 놀 거야. 나 부르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딸들은 태호가 눈치 없이 굴지 않도록 언제나 단단히 단속을 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랑 이제 그 처제들이. 그래도 돌아서면서 생각했다. 아주 싫은 사람이었으면 민가할 때 나를 부르지 않았겠지. 다행이다. 먼 나라에서 얼핏 보고도 부르고 싶은 사람이어서 잘못 살지 않았네 싶었다. 이게 저는 이 소설이 뭐 페미니즘 소설이다 뭐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 생각 들지? 이게 인간에 대한 예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뭐 더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남자들이 여성한테 되게 그동안 좀 무례한 거를 당연하게 이제 살아온 사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서로의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를 좀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어떤 이런 뭐 주장하다 보니까 그게 페미니즘 운동이니 뭐 그렇게 이름 붙은 것 같은데 이건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기본 예의, 그러니까 이 상하 관계에 대한 예의 이런 거를 지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네. 그 서로에 대한 예의가 나오는 부분이 지금 찾지 못하겠는데 그게 있어요. 개. 여기서 유일하게 아들이 있는데 명준? 명준. 나 이름 다 기억했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알았네. 책 다 읽었는데. 다 읽으니까. 다 읽. 명준이가 이제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그 큰
그 골든 리트리버 검은색 골든 리트리버 검은색도 있나 봐요. 근데 걔가 작은 개가 이제 오면은 개가 오기 20m 전부터 이렇게 몸을 수그리고 꼬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겁먹을 거 아니야. 작은 자유 동작 크니까. 그런 게 배려라고 너는 그런 걸 좀 이제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게 명준이가 그게 서운했던 거야. 왜 뭐 누나들 동생들한테 여동생들한테는 뭐 팽이 있게 자라라 이렇게 해놓고 왜 나한테는 막 수그리다고 하나. 사실은 그게 배려인 거야, 배려. 이게 난 그 태호한테서 그 개로서 가지는 그런 예의가 인간에게 발현된 모습을 뒤에서 보게 됐달까?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강력범죄 피해자는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들이고 그 상황에서 이게 무슨 뭐 여성 우월주의라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상대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배려심을 먼저 가지면 먼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거를 가지면 되는 건데 하물며 걔도 그런 걸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태호가 이 빠르게 그걸 갖고 와서 막 나중에 먹어봐 야 빨리 가서 먹어봐 이렇게 하거든. 참 배려심 있는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참 그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진정성을 갖고 이 제사에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기가 처음 먹었을 때 그 느낌을 다른 사람과 꼭 공유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막 그 최단거리로 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와가지고 야 지금 막 와가지고 사람들이 딴 거 막 하는데 야 지금 먹어 야 당장 먹어. 그러니까 야 디저트인데 뭘 지금 먹어. 야 지금 먹으라고. 제발 먹어. 그래서 막 태우는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발끈했어. 얼마나 귀여워. 야 아저씨가 막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땀이 막 나는 그 사람이 막 그래서 지금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이야기가 먹히려면은 권위나 어떤 고압적인 자세나 그런 게 아니라 땀으로 이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수반이 돼야지 상대에게 이런 걸 권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전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땀에 흐르는 땀에 흐르는 땀방울들로 고생들이 시각화됐기 때문에 다들 얼른 도넛을 먹었다. 그게 너무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아빠 선방했네 막 칭찬해줘. 졸라 뿌듯해 막. 너무 판타지긴 하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어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김 기자 얘기한 장점들은 저도 너무 동의하고 그다음에 이 소설의 미덕은 이 대가족의 이야기를 되게 짜임새 있게 재밌게 잘 풀어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점들은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소설의 아쉬운 점은 일단 이 대가족의 이 모든 인간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진보적인 의제들을 다 꾸겨놨어. 다 때려놨어. 다 망라했어.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시선은 다 공유하고 있고 전통에 대한 그 어떤 현대적인 해석, 합리적인 그 계승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성소수자에 대한 아주 따뜻한 시선은 또 어떤 다른 형제를 통해 보여주고 또 그 생태주의도 들어가 있어요. 그 맨 어린 막내 10대 이 대가족의 해정인가? 아니 규림이 해림 하여튼 그 새에 집착하는 애가 10대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되는데 윤무부 선생님 같은 그지 주니어 윤무부 주니어 어디를 내가 윤무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안다. 그러면 이제 기성세대고 어디를 가든 새를 깃털을 막 수집하고 새 도록을 봐야 되고 도록이 아니고 이제 화집을 봐야 되고 막 새를 찾아다녀요. 아주 그 조그만 생명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과 애정과 또 막 환경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갖고 애들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애들이 어떻게 그러지? 그런 애들 드물잖아. 뭐 로봇 사달라 그러고.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 같은 애들이 이 가족에 몇 명 있어. 그러니까 여기 다 툰베리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또 심지어는 너무 판타지다. 한 발 더 나가서 현대사 얘기까지 하고 싶어서 이 누구였죠? 이제 한번 그 실패한 그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이제 저기 가족이 어느 그 한국 현대사의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뭐 추정컨대 4.3 같은 군경에 의해서 학살된 자기 가족사를 얘기하니까 군인 남자친구가
맞아. 말이 되냐? 맞아. 야 군인이 어떻게 그러냐?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 가족이 겪은 거다. 네가 겪은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겪은 일을 부정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헤어져요. 그 옛날에 우리 단편에서도 베트남 전쟁을 대하는 한국 가족이 베트남 가서 베트남 전쟁 얘기 때문에 이웃이랑 갈라지는 내용 그거 뭐였지? 저 김혜란 소설 중에 있었죠.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다루지 않은 다른 소설이었는데 다루지 않았지만 얘기는 했죠. 그런 것까지 너무 욕심을 부린 거 아니야? 다 때려놨어. 다 때려놨어. 좋은 거 다 소설 때려놨어. 하나에. 그 좋은 거 다 때려놨어 여기. 그러니까 이런 가족은 단언컨대 세상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모든 멤버가 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인류애를 갖고 있고 또 연대 의식을 갖고 있고 착하고 남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예의를 지키려고 그러고 모두가 예외 없이. 저는 이런 가족은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책 읽기 계속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야. 정연욱 기자 똑같은 말을 한 적 있어요. 언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서 똑같이 말한 적 있어요. 제가요? 어떻게 나오는 남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쓰레기고 하나같이 이렇게 개새끼고 하나같이 이렇게 어떻게 나쁜 케이스를 만날 수가 있냐. 나쁜 케이스만 다 모아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당시 그 작가님 누구죠? 공정 작가님 뭐라냐면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전쟁 다 겪었다는 거야. 진짜 이것도 겪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소설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또 반박을 했던 기억이 나죠. 근데 저는 뭐 그런 얘기도 뭐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약간 가풍이라는 것도 있긴 해요. 가풍. 그러니까 김시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자꾸 영화 유튜버. 심시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몇 년이 내려져 오는 가풍. 그리고 그 기센 여자들이 또 고른 또 착한 남자들. 또 거기서 자란 애들. 그러니까 약간 가풍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좀 감안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가족들만 있으면 지구온난화도 뭐 오지 않지 않을까? 지구온난화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다 때려치고 나 지금 펭귄 구하러 간다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지금. 뭐 그런 새로운 결심을 해서 또 이 자기 어떤 직업에 대한 고민을 이 제사를 통해서 해결한 가족도 있어요. 나 근데 솔직히 한 10페이지마다 제가 좋아하는 막 마음에 드는 게 나와가지고 이거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울 정도로. 근데 저도 약간 정혁 기자 약간 아쉬운 면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아쉬운 면을 좀 얘기를 먼저 하자면 말이죠. 저는 판타지 있는 부분이 가족이 다 이런 풍속이라는 것보다 할머니가 존나 돈이 많아야 돼. 일단. 그렇지. 돈이 존나 많은 집이어야 돼. 돈이 존나 많아서 모든 식구가 생업을 다 때려치고 하와이를 일단 바로 가자. 이런 가서 며칠 동안 같이 묵고 먹고 놀 수 있는 그 정도의 집안이어야 됩니다. 그런 집안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차도 그냥 세대 쫙 빌려가지고 시원하게. 보통 이제 준비하면서 싸우죠. 그렇죠. 에어비앤비 내가 하루 할 테니까 나는 호텔 할게. 그러다 이제 가정 싸우지 멱살 잡고 뭐 네가 형이 나한테 준 게 뭐가 형이 있다고. 뭐 그 땅 팔았니 뭐 이러면서 자꾸 싸우죠. 선산 네가 먼저 팔지 않았니 뭐 자꾸 싸우. 그게 대한민국 헬 조선 이야기인데 엄마는 누나만 이뻐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판 싸우는 게 이제 한국인데 보면 이제 웰컴 투 파라다이스라고 차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얘기인 거야 사실은. 그리고 심시선 할머니가 가족들한테 그렇게 다 잘해. 추억이 다 엄청 많아. 그리고 보면 할머니의 내공이 어마어마합니다. 보면 이제 정상 작가님이 만난 어떤 예술가분들을 좀 약간 막 조각적으로 모아셔서 이제 그런 분을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만든 이제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술가들은요, 뭐 제가 제 주변에 그런 예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되게 신경증이시네요. 예민하죠. 예민해. 이렇게 현장 같은 예술가는 진짜 많지 않거든. 게다가 가족들 딸들한테 다 그렇게 잘하고 심지어 자기 배에서 나오지 않은 딸에게도 그렇게 잘하고 그런 약간 너무 약간 이상적인 할머니다. 근데 누구나 그런 이상적 할머니가 있으면 좋죠. 누구나 있으면 좋아. 근데 오히려 난 그게 더 판타지 같은 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더 너무 비현실적이었다는 생각? 근데 착한 판타지니까. 착한 판타지지. 그런 판타지 정도 한 권 정도 있어도 된다. 좋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할머니가 또 너무 이상적인 게 그거 내가 말로 이제 구업이라고 하죠. 입으로 짓는 업보를 짓는다. 구업을 많이 짓는다는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구업이라는 표현 안 쓰지만은 내가 하는 말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인터뷰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어요. 2005년에 한 인터뷰예요. 다 기억해. 너무 좋아서 내가 맞는 말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틀린 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질문이 그거나 봐. 뭐 페미니스트로서 또 막 아마 그 당시에 이제 호사가들이 또 얼마나 씹었겠어.
저 또 근본도 없는 지금도 씹히는데 8, 90년 되면 남편 잡아먹은 년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 말이야 참 되바라지게 말을 한다고. 근데 그때 심시선 할머니가 한 말이 당연히 틀린 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앞에서 나같이 화살 맞으면 싸워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이 맞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겠지. 응? 하지만 나는 말해야 됐기 때문에 말했고 나는 이제 오늘부로 말을 그만하겠다. 난 내 인생에 남은 말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 그 대목이 난 너무 뭐랄까 짠하고 뭔가 정말 노병이 베테랑 병사가 정말 은퇴하면서 하는 말 같아서 되게 막 흉터 막 많이 남은 그런 막 전장에서 그런 장수가 하는 말 같아서 되게 좀 짠하고 되게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뒤에서 또 와서 또 틀린 말과 맞는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후시대에 바치는 그런 헌사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찡하고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 문장 얘기 한번. 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논란이 되는 그 문장이 이 소설에서 어떤 맥락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떤 문장인가요? 여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대목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책에 따르면 그 화가 마티아스 마티아스 마우어. 하여튼 그 사람이 할머니를 정말 완전 엿되게 만들려고 딱 계산을 해가지고 계속 난 그 여자의 배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연기를 계속 하다가 할머니한테 모든 판권 이런 거 다 맡기고 자기는 죽어요. 자살을 하죠.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배신, 할머니의 배신을 견딜 수 없었다고 썼고 그럼에도 그림과 집과 모든 재산을 내 앞으로 남겼으므로 할머니 앞으로 남겼으므로 나는 온 유럽의 증오를 받아내야 했다. 재능 있는 화가를 파멸로 몰아넣은 아시아 마녀가 되었다. 미디어는 지금보다는 느렸지만 그때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 못지않게 가십을 사랑했다. 지금 같았으면 더 했겠지. 조롱에서 폭력으로 넘어가는 시간은 훨씬 짧았다. 창문으로 날아드는 깨진 판석, 집 앞에 버려지는 오물, 길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위협들이 도를 넘었다. 마티아스가 바란 대로였다. 아무도 그의 의도를 해독하지 못했고 돌머리에 깨진 그의 머리가 마지막으로 계획한 것들은 차곡차곡 실행되었다.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 그를 죽이고 싶었던 것은 그 자신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도 나의 행복, 나의 예술, 나의 사랑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가 되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회복하지 못했으면 하는 집요한 의지의 실행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보고 진짜 그랬나? 이 마티아스가 그 정도 이거 악마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로 나의 죽음을 무기로 정말 이 사람에게 일격을 날리는 그런 거였습니까? 그래서 보고 근데 이 정도로 정말 계획해서 한 거라면 진짜 가야겠구나 이거는 진짜 아예 정말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맥락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이제 작년에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그 문장만 딱 떼놓고 보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맞아떨어진다는 게 그런 뜻이라는 게 아니고 그 주장을 하고 싶은 분들의 딱 그 하고 싶은 말씀과 이제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계속 인용이 되지만 사실은 지금 김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전혀 지금 아주 문학적인 상상력에 아주 사실 비현실적인 상상이니까. 그리고 이 캐릭터 자체도 그리고 캐릭터와 그 심시선과의 관계도 굉장히 그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참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고통을 주겠다는 선택도 사실은 흔치 않죠. 뭐 일상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인용은 아니었던 거죠. 이 그때 사회적인 우리 실제로 있었던 일과 이 소설에서 이 문장이 사용된 요 사건들은 아주 근본부터 다른 이야기라는 거는 이 책을 읽어보셨다면 공감하실 거예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과 달리 별개로 저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소설이나 문학 작품이나 이렇게 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 자신의 목숨을 이제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뭐 인간의 그 삶에 대한 그 집착을 너무 너무 작게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갸우뚱했어요. 그러니까 문학에서조차 자살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저는 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렇게 엿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글을 왜냐하면 실제로 이 피해를 입은 건 또 없거든요. 이 마이어스 마티아스가 할머니 때문에 무슨 억울해졌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자살 연유가 아니라 온전히 할머니를 그냥 아시아의 마녀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복수심? 자기를 배신했다는 거지, 다른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자살할 수가 있나? 생각해보면 꼭 예술가들은 또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저는 약간 이 대목에 약간 그래 그 정도로 그랬다고 싶었어.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른바 페미니즘 소설이라고 하는 소설들 유명한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학적으로 이 납득이 안 되면 그냥 그 사람들끼리만 막 서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책이 되기 십상이에요. 전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이 최은미 작가 소설 같은 책이 정말 그쪽으로 정말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고 있으면 남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책인데 여기 나 지금 찾지 못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카톡을 주고받는 얘기 나오거든요. 뭐냐면 남자애가 있고 규림인가? 아무튼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여자애고 셋이 친구야. 셋이 친구인데 남자애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근데 도영이 나쁜 놈이 도영이야. 갑자기 나 이름이 다 기억이 나네 갑자기. 갑자기 깨쳤네. 도영이라는 새끼가 이 여자애 한생가 그 방에 없는 친한 입에 없는 딴 남자애끼리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 하영이 가지고 이 여자애 가지고 이제 협상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돌려요. 응? 근데 이 친구는 얘랑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톡방에 들어가 있긴 했는데 마침 이게 올라올 때 얘는 배터리가 꺼져 있었고 아빠랑 산에 갔어. 그래서 그게 올라온지 몰랐어. 산 타고 내려왔더니 난리가 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지. 핸드폰 켜보니까 난리 날 수 있지. 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가 이제 너무 이 남자한테 배신감 느낀 거죠. 그 방에 얘도 있었다는 걸 알고. 왜 안 알려주냐? 왜 안 알려주냐? 왜 가만히 있냐 너? 왜 넌 가만히 있었냐? 근데 얘는 자기는 변명할 거리가 있지. 난 배터리 없어. 난 보지도 못했다. 봤으면 난 이렇게 싸웠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읽는데 그 남자가 너무 구차해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이런 방을 만들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그런 낌새가 있을 때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워닝을 주고 이렇게 내가 하려고 했었어.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남자들이 이제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는 안 들어갔어.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세계를 통해서 보니까 되게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로 쉽게 한번 대입해 볼 수 있는 장치들을 잘 넣어주는 것이 되게 그런 어떤 여성들의 그 노예적인 상황을 보이는데 좀 좋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뒤에 보면 분위기 좋아. 대사 한참 해. 그러다가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고 막 서로 난 이걸 갖고 왔어, 난 이걸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집니다. 갑자기 이제 막 양산 선물을 주니 무슨 무슨 선물을 주니 서로 그런 얘기 하다가 막 야 너 잘 쓰다가 너 딸들한테도 물려줘 이런 말을 하거든. 야 왜 꼭 딸만 낳을 거라 생각해. 아들이 낳을 수도 있지. 내 친구 손자가 그렇게 내 친구를 좋아한대. 왜냐니까 할아버지가 하달라면 다 해주니까 거대 로봇 부린다는 거야. 나도 그런 거대 로봇 되고 싶다. 이렇게 그냥 제사 잘 끝나고 다 쉽게 편하게 얘기를 해. 그런데 낫지 않아. 이렇게 화수가 말을 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염산을 던지는 세계에 살로 오라고 할 수 없어요. 도저히. 지수는 화수가 남자가 여자에게를 사람이 사람에게로 순화시켰다는 게 순간적으로 불만스러웠다. 어른들과 지지부진한 토론을 하기 싫어서 그랬겠지만 좀 더 정확히 말씀을 했다. 어느 대륙의 어느 문화권이건 투척자는 99%가 남자였다. 여자들이 사흘에 한 번꼴로 염산을 던지면 제대로 주목할까 싶었다. 하지만 우리가 널 도울 건데 이렇게 설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런 거야 이제.
되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아, 분위기 좋은데 얘는 뭐 눈치도 없이 왜 갑자기 이런 아 진짜 분위기 싸게 만들어. 갑자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작가가 심술궂게 이 포인트에 이 대사를 넣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독자가 뿌듯하고 흐뭇하고 무장 해제돼 있을 때.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이거를 일부러 찔러 넣은 것 같아. 이 정세영 작가가 아주 못됐어 아주. 그래서 뭔가 저는 감상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확 안 좋아졌고 기분이 확 다운됐고 또 그냥 판타지에 좀 이렇게 충만감에 젖어서 읽고 싶었는데 확 찬물 끼운 것처럼 불쾌해졌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불쾌함은 사실은 여성들이 느끼는 고통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번 더 부끄러워지기도 했고, 되게 그거 같았어요. 살인의 추억에 보면은 막 되게 끔찍한 장면이 나올 듯 안 나오다가 갑자기 철판에 고기를 확 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느끼거든. 전 이 대목이 읽을 땐 좀 불쾌했어요, 솔직히. 아, 또 시작이야? 또 그 얘기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아니면 누가 나? 그러니까 네가 아니면 누가? 그러니까 이 대목 이런 거 그냥 일단 그러 안고 가. 야, 다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너는 돈도 많고 온갖 자원이 다 갖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도와주고 살 건데라고 하니까 뭐라 하냐면, 나보다 덜 다친 사람이 낫겠지. 나보다 세상을 덜 괴로워하는 사람이, 뉴스를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감수성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 이 소설을 되게 응원하게 됐는데, 저는 다른 페미니즘을 표방한 소설도 읽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작품도 있었어요. 오히려 거부감만 느끼고 오히려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를 되게 이렇게 위아래로 막 그럴 수 있게 만들어서 전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주 대단한 소설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오늘 원래 저희가 기획한 기로는 이걸 담당했던 평론가를 모시고 맞다 그 얘기 해야지. 그분이 이제 뭐 제가 나이를 여쭤보진 않았는데 뭐 20, 30대의 여성 평론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들과 세대가 같은, 물론 뭐 우리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여성으로서 또 다른 감각,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이제 하면서 꼭 전해야겠다 했던 대목은, 이 소설이 이제 보면은 특정한 이제 시점이 없잖아요. 1인칭, 3인칭으로 나눌 수가 없고 다 이 챕터별로 화자가 다르잖아. 우윤이 주인공일 때도 있고 지수가 주인공일 때도 있고 뭐 화수가 주인공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시점을 이렇게 뭐 다중 시점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하나의 시점으로 한 내면을 파고 들어가는 게 이제 기본적인 서사의 형태인데, 그러면 그 서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서사가 인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 인물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등장하니까 어떤 중심성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 소설의 주제 의식과도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누구는 뭐 소수자가 막 고통받는 이런 거를 막 표현하겠지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 알아? 이모가 가져온 꽃, 그 꽃이 휘어진 모양이랑 똑같이 휘어진 부리를 가진 새들이 있어. 고기에 요렇게 넣어서 먹으려고 하나 보죠. 꿀을 먹으려고? 그래서 특정 식물이 사라지면 새도 사라져. 부리가 그 모양으로 진화했으니까 그렇구나. 바깥에서 그 들여온 식물을 여기저기 심다가 새들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자생식물을 심기 시작했대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토양을 밀어버리면 그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곳곳에 다 숨어 있어서 다 전 너무 좋았어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 저를 쪼기 때문에 하나만 더 두 개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그 모든 걸 꿰뚫어 보던 할머니 같은 사람이 왜 자기에게 이러한 일을 소화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을 할머니는 몰랐을 거니까. 이름들? 가스라이팅, 그루밍 이런 것들. 구구절절 설명이 따라붙지 않게 정의된 개념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시작성이 다르잖아 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 되게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실패한 연애 얘기를 할 때 한 여성분한테 굉장히 시달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가스라이팅 당했어? 오빠
오빠는 왜 뭐 잘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저를 매일매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일 인간적으로 힘들 때 그런 걸 당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가스라이팅인지 몰랐어. 그냥 내가 그냥 부족해서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고 걔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느껴지고 되게 힘든 연애했어요 그때. 그 대목이 제가 그래서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의 어떤 저의 발전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때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면은 내가 그녀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너 나한테 너무 가스라이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말 못했어. 왜냐면 그런 개념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이 대목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 그리고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자면은 자꾸 딸한테 글을 쓰라 그래 할머니가. 너 왜 글 안 써? 아니 며느리한테 글 쓰라고. 너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은 글 써도 된다. 근데 야, 글 쓰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사실 웬만한 큰 뻔뻔한 인간이면 다 쓸 수 있어. 뻔뻔한 것들이 세상에 잔뜩 내놓는 허접 쓰레기 사이에서 길을 잃고 진짜 읽을만 하는 걸 찾아내는 게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시대의 소설 50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 이 글의 쓰레기 홍수 속에서 진짜 읽을 만한 거. 이건 읽을만 하다. 우리 시대의 소설 50 책 읽어주는 기자 둘인 거예요. 또 감독님 웃으시잖아. 그래서 이거 보면서 책 읽기라는 프로그램이 이럴 수 있어야겠구나.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고. 왜냐면 주변에도 나무한테 미안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께 정말 좋은 소설만 전해드린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시선으로부터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심시선으로부터 시작된 쉼표 다양한 이야기라는 뜻도 있고 이 가족들이 상징하는 이 뭔가 억압과 뭔가 폭력적인 전통적인 그런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자, 의식하지 말자, 새롭게 생각해보자 그런 메시지가 있는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가님도 뭐 우리가 지금 뭐 빼먹은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하와이라는 공간에서 본인이 실제로 친척들이 북미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대요. 그래서 엄마가 농담으로 이럴 거면 우리 가족은 하와이에서 모여야겠다. 가운데니까. 어랏 그러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셨대요. 재밌겠다. 그리고 아까 김 기자가 예리하게 짚어낸 대로 심지선이라는 이제 캐릭터는 본인이 선배 예술가들 또 책으로 읽은 뭐 이를테면 나혜석 같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총망라한 캐릭터다. 그리고 실제로 서핑을 배우셨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네요. 다양한 이제 직업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이상한 생전 처음 들어본 직업들도 나오죠. 괴물을 만드는 괴물 캐릭터를 창조하는 직업. 미국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해서 굉장히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잘 조직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많이 꾸겨 넣었다는 좀 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등장인물 너무 많아 일단. 너무 많고 저는 외우는데 너무 어려운데 결국 대충 외우긴 했지만은 2권으로 만들었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 영화로 만들면 참 따뜻하게 영화는 재미없지 않을까? 아 그래요? 재미없을 것 같아. 서핑하는 게 영화로 뭐가 재밌겠어? 프리윌리. 파도 속으로. 아 저기 저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거 폭풍 속으로. 스케일이 확 작아지네. 파도 속으로. 폭풍 속으로 갈 수 없으니까. 퀵실버 무시하니까 지금. 아유 저희 사실 책이 내용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 저 얘기하고 지금 막 적은 거 다 얘기하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시간 다 했죠. 심시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심시선처럼 참 독일로 가라. 독일로 가야 돼? 독일로 가서 좋은 그런 여자 만나야 돼? 아니 이제 잘 나가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 그렇게 좋은 추억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뭐 이런 생각 들었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주고, 막 그 사람들의 배움을 많이 주고 이러면은 세상에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내가 다 살아 있는데 내가 굳이 야 나 잊지 마, 야 내 덕에 니네 나온 거 알지? 잊지 마, 은혜 잊지 마라 이렇게 협박하듯이, 대신 이것도 쳐야 되고 이건 이렇게 넣어야 되고 이런 색깔 홍동백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전 좀 오히려 그런 걸로 뭐라 할 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추억. 여기서는 다행히 심시선 할머니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래서 뭐 그랬겠지만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는 것이 제사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작가 얘기 다 했으니까 시간 없으니 그래. 시선으로부터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역시 젊은 작가, 핫한 작가. 그래요? 또 다음 주에 박상영 작가의 박상영 작가는 지금 한강 작가가 수상했던 부커상의 유력한 후보입니다. 어머. 그리고 아주 젊은 작가예요. 어머.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 대도시의 사랑법. 서울의 사랑법이네요. 뭔가 좀 또 끌리죠? 또 사랑 얘기겠네. 읽어보시고 얘기하시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남자를 너무 X같이 썼어. 좀 그런 면이 있지. 그래서 그 질문을 했어요. 너무 남자 가족을 남자는 너무 무례해. 말하는 게 너무 이 무례하게. 대가족에서 남자의 비중이 너무 적잖아. 그러니까 좀 너무 남자 캐릭터 설명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래도 좀 자기는 매력적으로 그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친한인데 이렇게 막 놀리고 싶은 남자 어른들을 떠올리면 썼다고 하니까 너무 말을 좀 막해 남자한테. 그런 면도 있었어. 서로 예의를 지키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성이 남자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그러면 따뜻한 세계를 하자는 게 우리 소설 문학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다음 주는 그래서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책 봐! 책 좀 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엄마의 형제분들이 주로 북미나 중남미에 계실 때가 많았어요. 일 때문에 또 하고 이민도 가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외에 계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 집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만나서 제사 지내야 돼 이렇게 농담으로 하셨어요. 실제로 실천해 본 적은 없고 그러나 이제 엄마의 농담이란 걸 자꾸 이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가족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이제 그 가벼운 농담에서 이 긴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내가 내 세대를 벗어나서 다른 세대의 말투를 즐겁게 흉내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물론 흉내에서 그치지 않고 좀 세대 간의 연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시대에서 벗어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젊은 세대에 속하지만 또 20년이 흐르면 20년 후에 사람들이 저 사람과는 이제 말이 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사회는 특히 빨리 변하는 사회라서 그런 어떤 균열들 중간이 이어지지 않고 비는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분열이 아니라 연결로 가고 싶다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좋아하는 선생님들의 말투를 흉내내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도와서 이제 제사 음식을 하거나 하면 기름진 음식이 항상 남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현대인들이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원하지 않는구나. 다들 이제 평소에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 음식에 막 그렇게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은 기억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어떤 그리움에 대해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친척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읽으시거나 혹은 이렇게 서로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 얘기할 때 그 순간들이 사실은 핵심인 것 같은데 그 핵심에 좀 더 완전히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정말 기억에 집중하는 그걸 써보면 어떨까. 지수와 우윤의 관계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실제로 사촌들을 볼 때 그런 마음 조금 다른데 닮은 부분이 있고 어디 가서나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어렸을 때 저도 조금 아팠어서 약간 건강이나 뭐 삶의 태도에 대해 좀 고민할 때가 있고 그 부분을 쓰기 위해 서핑을 직접 배웠어요. 그래서 더 신나게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꽤 매력적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뭐 이모부, 고모부, 뭐 삼촌들의 면모를 매력적으로 그리고 싶었는데 미워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약간 놀리고 싶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친하면 놀리는 그런 마음으로 저 사람 말은 없는데 좋은 사람이지 뭐 이렇게 약간 놀리는 느낌으로 썼는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단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함이 있고 실수를 했고 절망도 했고 그랬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 다음에 항상 있고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고 그런 얘기들을 좀 위로 삼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완벽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과거를 봐도 없고 누구나 잘못 짓고 현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안 좋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그 다음에 또 계속 걷자 이렇게 말하는 소설? 그게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시대는
얼굴과 이름을 밝히고 활동한 사람에게 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절대로 의도했던 대로 말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사실은 갈등이 더 조장되고 오해와 악의가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은데 다원적인 서술을 채택함으로써 그 인물의 내면 세계하고 거리감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심성을 이제 회피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겨나거든요. 저는 이게 소설에 대해서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선으로부터 살아남는 여성,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살아갈 여성, 그 연결고리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여성 독자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마음이 어려울 때 오락성이 강한 소설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선으로부터 해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오락성에 중점을 둔 오락성에 굉장히 강렬하게 집중하는 그런 소설을 써보고 싶어요. 추리소설을 써보고 싶고 공부 중인데 너무 어려워서 다음에 어떤 작품으로 인사드릴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고 싶습니다.